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마디세상병원에서 온 조율 원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요. 저는 그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친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특히 이제 초기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주제는 너무나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사실은 1시간 만에 말씀드린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어머님들이 주로 무릎이 많이 무거워요. 항상 무거워요.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이 부주제로 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무릎을 어디라고 부르는가?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 대퇴골과 하퇴골을 이어주는 관절을 무릎이라고 합니다. 동그랗게 표시됐죠. 그래서 이 무릎 위에는 슬개골이라고 하는 작은 뼈가 있고 이거를 가운데로 저희가 한번 갈라 보겠습니다. 쫙 이렇게 좀 징그럽지만 가른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대퇴골, 경골이 있고 위에 우리가 니캡이라는 이제 뚜껑뼈, 슬개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은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대퇴골, 경골만 생각하지만 앞에 있는 작은 이 슬개골에도 상당한 연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같이 생각해서 저희가 무릎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중이 항상 중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팔로 만약에 서게 된다면 우리의 무릎은 이 팔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릎을 지탱해서 지내기 때문에 사실 무릎은 항상 체중을 받고 사는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구조물이게 됩니다. 우리가 무릎이 이렇게 보통 똑바로 이렇게 쭉 서 있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O다리로 흰 분도 있고 X자로 흰 분들도 있어요. 빨간 선이 체중이 내려오는 선입니다. 근데 이렇게 O자 다리인 분들은 빨간 체중선이 가운데로 내려오게 되고 X자인 분은 바깥쪽으로 체중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 따라서 우리가 무릎이 조금 변한다. 요거를 알 수 있습니다. 들어오신 분 중에 김성님이라고 아이디를 쓰시는 분 반갑습니다. 본명이신가요?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 이 절골수를 받으신 분인데 오늘 방송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송가미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골이란 게 우리가 무릎에 있다. 이건 보통 아시잖아요. 우리가 도가니탕도 먹고 그 도가니가 뭔지 저희가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관절연골이란 게 있고 반월상 연골이란 게 있습니다. 저희가 관절연골이란 것은 이 딱딱한 우리가 사기 그릇 같은 이 딱딱한 걸 말하는 건데 요거는 뼈에 우리가 아까 보셨던 대퇴골하고 경골이란 곳에 코팅이 되어 있는 걸 말하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제가 도가니탕을 참 좋아하는데요. 요 관절연골 말고 안에 보통 우리가 물렁뼈라고 얘기하는 이게 반월상 연골이라고 합니다.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희가 같은 콜라겐이지만 조금 성질이 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 연골은 좀 더 딱딱한 성분이 많고 반월상 연골은 좀 더 물렁한 성질이 많습니다. 여진님 무릎이 아파서 그런데 수술 말고 운동 괜찮을까요? 물론 우리가 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수술이 필요하고요. 운동이 필요한 경우는 운동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하고 운동 수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또 궁금하신 거 여진님 다시 답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관절연골 그리고 반월상 연골의 손상이 다 합쳐졌을 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관절연골이 이렇게 깨끗한 사기 그릇 같이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흠집이 납니다. 이 흠집이 난 곳에 이렇게 우리가 아스팔트 길이 이렇게 평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울퉁불퉁하면은 차들이 다니면서 타이어가 이렇게 마모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울퉁불퉁한 길이 생기거나 아니면 연골이 찢어져서 이게 오래돼서 연골이 소실되게 되면 저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크게 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술할 때 저희가 열어서 본 건데 이렇게 뼈가 다 노출된 정도가 되면은 저희가 인공관절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종국의 퇴행성 관절염이라 부르지만 우리가 처음에 소소한 부분들은 관절연골 손상이나 이제 반월상 연골 손상을 그렇게 부릅니다.
언어의 풍경님, 이제 새끼 손가락 첫 마디가 살짝 스쳐도 우리가 스칠 때 아프면 관절염일까요? 우리가 오늘은 일단 주로 이제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데 손가락도 관절이 있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끼 손가락 첫 마디 아마 이제 끝마디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끝마디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굉장히 흔하고 작기 때문에 흔하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환자분들이 손가락이 이렇게 약간 휘어서 오고 위에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심한 분들은 이렇게 세수할 때 눈을 찌른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절이 약간 휘어 있고 위에가 튀어나와 있으면서 살짝 스쳐도 아픈 경우에 퇴행성 관절일 확률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집 근처 그 병원 가셔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란 우리가 나의 증상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릎이 이렇게 깨끗한 무릎인데요. 이렇게 관절이 붙으면은 저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조금 극단적인 저희가 사진이고요. 엑스레이상 저희가 1, 2, 3, 4기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초기 퇴행성 관절염이란 이 4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이 과정 중에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깨끗한 무릎인데 이렇게 구멍이 송송 뚫리고 뼈에 변형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중간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잘 해결할 거냐 요거에 대해서 같이 오늘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양쪽이 다 붙은 엑스레이가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일반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관절 내에 골절이 있었던 분들은 우리가 외상성 관절염. 이 사진은 조금 우리가 알아보기 힘든데 여기 보면 동그란 농 같은 게 있거든요. 이제 소위 고름이 찼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화농성 관절염. 그래서 말은 다 관절염이긴 한데 원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외상성 관절염, 화농성 관절염 다 다른 거고요. 오늘은 이 중에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나영님, 초기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어요. 나중에는 결국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가요? 수술은 꼭 피하고 싶네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의 목적은 인공관절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곧 말씀드리겠지만 인공관절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피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나영님 오늘 저희 강의를 잘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아주 심해지면 아까 4기라고 말씀드렸죠. 1, 2, 3, 4기가 되면은 이렇게 인공관절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가 치료할 때는 관절염이 오면은 약을 먹고 주사를 먹고 참다가 도저히 안 되면 인공관절 하세요. 이런 게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답 주시는 것 같이 인공관절을 일단 피하고 싶은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관절 치환술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다리가 휘고 관절염이 왔을 때 다리가 이렇게 쭉 펴지고 하고 관절이 새롭게 치환되는 수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이제 보행이 자유롭고 편한 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휜 무릎도 사실 인공관절을 하면 상당히 무릎이 펴지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보통 수술 이후에 다리 원래 신던 바지 기장이 안 맞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만족해 하실 정도로 좋은 수술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인공관절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인구가 고령화가 되면서 점점 관절염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맞춰서 폭발적으로 인공관절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심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하지 않고 이제 보존적 치료, 약을 먹어도 주사를 맞아도 너무 아파서 평지를 걷기가 힘들 정도일 때는 이제 저희가 인공관절을 합니다. 좀 우리가 답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켄트님, 저도 무릎 관절염을 진단받았는데 일상생활은 큰 지장이 없는 정도랍니다. 현재 물리치료 받으면서 약 먹고 지내는데 이렇게 관리를 받으면 더 나빠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무릎이 항상 아까 무거워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릎은 일단 우리가 중력을 받고 기립을 해서 우리가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지금의 치료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걷기 때문에 조금씩 나빠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좀 이따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내가 급격히 나빠질 만한 다른 요인이 혹시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원님, 아버님께서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해주면 괜찮을까요? 생각보다 일찍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찾아오게 되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은 우리가 무릎이 가지고 있는 한 영원히 우리가 완치를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조절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관리라는 것이 우리가 약을 먹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을 토대로 하고 그 중간중간에 무릎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관리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걸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쿼트는 무릎 관절염에 안 좋은지요? 라는 질문을 아이리스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스쿼트는 참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절 연골, 특히 이제 무릎의 반월상 연골이나 관절 연골에 손상이 없고 무릎이 깨끗할 때는 스쿼트가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나빠졌을 때는 우리가 스쿼트를 하면은 그에 대응하는 또 이제 반응들이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골이 찢어졌는데 나는 스쿼트를 통해서 근육을 강화할 거야.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연골의 손상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스쿼트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치 원장님한테 꼭 물어보고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건강한 분들에게는 스쿼트가 매우 도움이 되겠지만 무릎이 안 좋은 분들한테는 꼭 도움이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릎에 이제 지배하는 우리가 근육들이 있잖아요. 이제 근육들을 강화하는 데는 스쿼트가 도움이 되지만 연골은 분명히 우리가 손상을 줄 수 있다라는 거는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좀 많이 빠졌는데요. 딴 데로 우리가 인공관절을 이제 줄이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100명이 수술하면 15년 정도까지는 99명은 괜찮은데 5명 정도는 뭔가 탈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탈이 난다는 게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 인공관절이 뼈에서 빠지는 해리 그리고 뭐 불안정성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수술이 필요하게 될 때 나이가 우리가 뭐 70이 보통 넘는 경우가 많거든요. 80이 넘고 그러면 골소실이 많고 그러면 우리가 관절 가동 범위도 감소되게 되기 때문에 인공관절의 이제 수명을 고려할 때 인공관절을 줄이는 게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실제 환자 사진입니다. 제가 수술했던 이제 타병에서 수술하고 이렇게 완전히 인공관절이 뼈에서 빠졌죠. 그래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덜거덕 소리를 내고 오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재수술을 하면 뭐 잘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미연에 막자. 이게 오늘의 강의의 목적입니다. 아이리스님, 스쿼트보다 수영이 좋은지요? 수영이 좋습니다. 특히 수영 중에서도 우리 자유형이나 우리가 그 배영이 좋습니다. 그리고 환자들한테 우리가 진료실에서 설명드릴 때 수영이 좋다고 설명드리는데 단 평영이나 저병에 발을 세게 차지 않는 내에서 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릎을 수술하신 분들 우리가 한 달이 지나면 수영을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자유형이나 배영부터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배송님, 앉을 때마다 딱딱 무릎에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고쳐야 되나요? 우리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무릎에 소리가 나요 라고 하는데요. 이건 좀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딱 소리가 나는데 통증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무릎에 소리가 날 때 통증이 있다면 이거는 병리적 현상으로 보고 우리가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하지만 나는 무릎을 구부릴 때 소리가 나지만 아프지 않다. 이거는 이제 생리적인 범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는 나는데 아프지 않으면은 그냥 두는 게 좋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덜 쓰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 하나 이제 슬개골 아까 니캡이라 했던 슬개골 주변에 근육들이 좀 딱딱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슬개골 마사지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 찾아서 해보시면은 무릎에 딱딱 소리 나는 것들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인공관절로 가는 확률을 줄여보자. 우리가 얼굴을
이제 어르신들이죠. 표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 같죠.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제가 많은 선배님들 그리고 은사님들이 해주신 얘기가 기억이 나요. 이제 40이 넘으면 본인의 이제 얼굴 표정에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분들 사진을 이렇게 따오면서 이분들의 삶을 조금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뭐 편견일 수 있겠지만 그 삶에서 표정을 조금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도 초기에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히 세 가지로 조금 얘기를 이제 좁혀서 좀 해볼 건데요. 이제 초기 관절염 자가 진단은 어떻게 하는가? 치료는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가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자가 진단 증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각자 한번 그 본인의 무릎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이제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무릎이 좀 시큰거리기 시작한다. 2번 평지를 걸을 때 걸을수록 심해진다. 평지를 걸을수록 괜찮아진다가 아니고 평지를 걸을수록 심해진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심하다. 무릎이 자꾸 굳어가고 휘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누워서 무릎을 움직이면 두두둑 소리가 난다. 무릎이 조금만 걸어도 자꾸 붓는다. 크게 6가지로 우리가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데도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초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있다면 한 번씩 내가 퇴행성 관절염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엑스레이를 좀 가져왔는데요. 이 엑스레이를 보면 우리가 딱 보면 모양이 조금 휘었어요. 그죠? 누가 봐도 휘었고 안쪽에 관절염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딱 O자 다리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증상이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세워서 다리 체중이 내려오는 거면 체중이 안쪽으로 많이 빠지고 이분은 나중에 안쪽에 관절염이 좀 심해질 수 있겠다. 이거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진을 보면은 무릎이 굉장히 똑바르지 않습니까? 이분은 하지만 안쪽이 매우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를 기본적으로 병원 가면 찍어 보지 않습니까? 근데 단순히 엑스레이가 나쁘다고 더 아픈 건 아닙니다. 이건 제 실제 환자분 사진인데요. 두 분이 어떤 분은 무릎이 굉장히 많이 휘었고 나빠 보이지만 전혀 통증이 없고 잘 지내는 분이 계시고요. 이분은 다리가 별로 나빠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엄청 아파서 우리가 병원에 내원하시게 된 분인데요. 자세히 보면 우리가 요거는 무릎만 찍었고 요거는 다리를 세워서 찍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누구나 봐도 이제 다리가 휜 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세워서 찍어보면은 다리가 이렇게 7도 이상 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1, 2도 휘어도 다리가 휘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저희가 임상적으로는 5도 이상 휘어야지 무릎이 많이 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작게 엑스레이를 찍는 것보다 병원 가서 이렇게 서서 사진을 찍어 보는 것이 내 무릎의 전장 사진을 보면서 내 다리가 실제 휘었냐 안 휘었냐 얼마나 휘었냐 내가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할 무릎인가 라는 것을 조금 알 수 있는 사진이어서 사진을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민유맘님, 걸을 때 안 아픈데요? 걷고 나면 무릎 안쪽이 욱신거리는데 계속 걸어도 될까요? 우리가 계속 안 걸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1, 2주 걷고 나서 무릎이 좀 욱신거린다. 이런 거는 우리가 약을 먹고 조금 지켜보셔도 되고 진찰을 하고 주사를 맞고 이런 것들이 되는데 우리가 진료실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 검사를 다 하진 않고요. 아까 같은 증상이 있더라도 무릎이 실제로 많이 부어 있거나 아니면 평지를 우리가 전혀 걷지 못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민유맘님처럼
우리가 걷고 나면 무릎 안쪽이 욱신거리는 게 한 달 이상 계속되면은 저희가 검사를 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걸었을 때 우리가 연골에 손상이 돼서 아픈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주변에 우리가 인대나 관절낭들이 부어서 욱신거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걸을 땐 안 아프다는 거는 아마 연골은 괜찮을 것 같은데 무릎 안쪽이 욱신거린다는 거는 다른 부착부에 염증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걷고 나서 얼음찜질이나 아니면 약을 먼저 드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초기 관절염일 때 치료는 어떻게 하나라는 것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무조건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몇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1번, 관절 연골에 손상은 없는가? 2번,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반월상 연골 파열은 없는가? 그리고 세 번째, 다리 모양은 잘 유지가 되는가? 네 번째는 관절 간격은 좁아지지 않았는가를 사실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비수술적인 치료, 약물 치료는 좀 뺐고요.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 중에 퇴행성, 초기 퇴행성 관절염일 때 급격하게 이 관절염의 진행을 하게 하는 것들을 얼마나 잘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관절염이란 것은 한 곳에서만 오는 건 아니고 관절 연골이 손상되거나 아니면 반월상 연골이 파열돼서 그리고 다리가 휘어지거나 그리고 관절 간격이 좁아지면은 우리가 종국의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관절 연골 손상이 되면은 우리가 내시경상에 이렇게 구멍이 뽕 동전 크기로 뚫리게 됩니다. 요 하얀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관절 연골이고요. 요 밑에 우리가 이제 반월상 연골이라는 물렁뼈가 있는데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는 우리가 골수가 바로 있는 그 뼈거든요. 그럼 여기서 미세 천공술을 하면 여기서 골진 같은 게 올라옵니다. 그게 우리가 섬유 연골이라는 걸로 대치되게 되는데 관절 연골이 손상됐을 때 우리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부분 다 괜찮은데 어느 한 부분에 우리가 관절 연골 손상이 돼 있다면 이러한 미세 천공술로 하면은 상당히 이 부분을 수복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주로 이제 조금 나이가 젊은 분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관절 연골 손상이 심한 경우, 물론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 전에 연골세포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식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범위가 넓을 경우에는 구멍이 좀 더 크죠? 아까보다는. 미세천공술은 저희가 이렇게 망치 같은 걸로 송곳 같은 걸로 뚫는 거고요. 이거는 드릴로 뚫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구멍의 크기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줄기세포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제품으로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70도씨에서 얼렸다가 이렇게 수술이 예정되면은 배송을 받아서 이렇게 젤리 같은 거를 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동영상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연골 부분에 구멍을 뚫어주고 제가 영상을 많이 찍지는 않는데요. 수술할 때 이분은 사진이 비교적 이제 다른 분께 소개할 만큼 좀 깨끗하게 찍혀서 가져왔고요. 이렇게 구멍에 젤리처럼 메꿔줍니다. 하면은 이 세포들이 우리가 차게 되고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린 곳에 이게 줄기세포로 대치되게 됩니다. 어제도 제가 1년 전에 줄기세포 하신 분 오늘 금속판 제거하면서 관절면을 봤는데 굉장히 잘 재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환자분과 제가 서로 만족되게 이렇게 봤는데요. 이게 뭐 줄기세포가 다는 아니지만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초기 이상 넘어가서 해당되는 분들은 생각보다 결과가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결손을 우리가 메우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 간격을 메워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주변으로 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퇴행성 관절염, 아마 이분도 엑스레이상 크게 나쁜 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관절 연골 결손이 생각보다 두 군데
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메꿔주지 않는다면 이분은 이 부분들이 우리가 깨끗한 아스팔트에 우리가 이렇게 결손이 있으면 타이어가 계속 펑크가 나는 것처럼 다른 부분에 연쇄적으로 아마 연골 손상이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연골을 메워주는 것이 매우 우리가 좋고요. 하고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크기 때문에 결손이 크기 때문에 줄기세포를 선택했고, 아까처럼 아주 작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세 총공술로만 해도 뭐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천천히 줄기세포를 뿌려주고요. 하고 다 이제 젤리처럼 이렇게 접착제처럼 살짝 붓거든요. 다 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관절 운동을 시켜보고 잘 붙어 있구나, 이걸 보고 수술을 이제 종료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질문이 아까 저거는 답을 드렸었고요. 실시간으로 오는 거를 한번 볼까요? 김재영님, 엑스레이 상에 이상이 없으나 무릎 안쪽에 연골과 연골 사이에 통증이 있어 약을 복용했으나 계속 통증이 지속되고 있어요. 어찌해야 되나요? 우리가 엑스레이상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엑스레이상은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고 이제 연골 주사를 맞으시는데도 한 달 이상 만약에 증상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물이 차서 이렇게 덜거덕거리는 느낌이 들면은 MRI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엑스레이는 우리가 당장의 변화는 보이지 않고 몇 년간의 변화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한 연골의 상황을 아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이상 우리가 통증이 계속되면은 MRI 검사를 통해서 관절 연골이나 아니면 반월상 연골의 상태를 좀 자세하게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좀 나이가 젊을수록 오히려 더 권해드리는데요. 우리가 나이가 젊은 분들 중에도 내가 무릎이 실제로 나쁜데도 그냥 엑스레이상 괜찮다고 저는 괜찮다던데요 해서 그냥 많이 심해진 상태로 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계속 아프다면은 그런 검사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병장님, 연골 결손은 냅두면 계속 커진다는데 맞나요? 우리가 아까 예를 계속 드린 것처럼 결손이 이렇게 있는데 무릎은 체중을 계속 실으면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으로 관절 연골이 조금씩 손상되게 됩니다. 우리가 아주 조금씩 손상되게 될 때 약을 먹으면은 우리가 그 염증 반응이 줄어들기 때문에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운동을 많이 하거나 활동이 높은 분들은 급격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통 무릎에 물이 차거나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돼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연골 결손은 놔두면은 사람의 우리가 일상생활의 정도에 따라서 속도는 차이가 나지만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유만님, 6개월마다 보험되는 주사는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나요? 6개월마다 보험이 되는 주사가 우리가 연골 주사입니다. 연골 주사는 우리가 하이알로라고 부르는데 그 성분이 원래 우리 무릎 안에 있는 성분입니다. 근데 그 성분을 우리가 회사에서 제조를 하는 거죠. 리컨비넌트라고 새롭게 만들어서 넣어주는 건데, 첫 번째는 윤활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약하지만 항염증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이걸 맞게 되면 무릎이 윤활 효과 때문에 부드러워지고 항염증 효과 때문에 통증이 줄었어요,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라라고님, 연세가 60대 중반이신데 서서 일하시는 일을 하세요. 아마 부모님 얘기 같은데요. 무릎이 시큰거린다고 하시는데 관절염일까요? 아마 60대 중반이시면은 퇴행성 관절염일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케이트정님, 퇴행성 고관절염도 처방이 대체로 같다고 생각하면서 들어도 될까요? 네, 우리가 고관절염은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서양에서 더 많고요. 그거는 다리의 모양, 그리고 우리가 무게,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는 비슷한데요. 퇴행성 이제 고관절염인 경우에는 옵션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약을 먹고 주사 맞는 정도의 방법밖에는 없고요. 그리고 대부분 골절이랑 관련이 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순수한 퇴행성 관절염
경우도 많지만 우리가 무혈성 괴사랑 동반되는 게 많기 때문에 조금 다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상황은 좀 비슷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태윤이 라이프님, 관절염인지 모르겠어요. 40대 초반 남자인데 일상적인 보통 걸을 때는 괜찮은데 제자리에서 간간히 걷거나 주위를 맴돌 때 양쪽 무릎에서 딱딱하고 뼈 소리가 납니다. 뼈마디를 풀 때 나는 소리처럼요. 괜찮은가요? 저도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앉으면 딱 소리가 나는데요. 소리 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날 때 통증이 동반된다면 우리가 병적인 걸로 생각하고 우리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2개만 더 답을 드릴게요. 개발선인장님, 치료받고 지금은 아프지 않은데 계속 약을 먹어야 합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병원에서 처방하는 퇴행성 관절염은 진통소염제, 그리고 무릎에 영향이 되는 약, 그리고 뭐 근육 이완제, 아니면 우리 심플한 진통제, 뭐 이렇게 보통 처방을 하는데요. 통증이 없다면은 저는 약을 중단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좋아지신 분들 한 달 약을 드리면은 한 달을 다 드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통증이 많이 줄어들면은 뭐 하루에 한 번 정도 드시거나 아니면 이틀에 한 번 정도 드시거나 아니면은 통증이 있을 때만 드시고 괜찮으면 약을 중단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나는 하루에 한 번을 먹지 않으면은 평지 걷는 게 힘들어요. 이런 분들은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송가미님, 안녕하세요. 엄지손가락을 손바닥 쪽으로 구부릴 때 큰 마디가 아픈데 관절염일까요? 우리가 끝마디인 경우에 그리고 작은 마디, 뭐 우리가 명칭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중수지 관절이라는 곳에 관절염이 있는데요. 엄지손가락은 대부분 이렇게 구부릴 때 아픈 것은 이 안쪽이 아픈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퇴행성 관절염보다는 이제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라는 우리 굴곡근이 걸리는 병이 많습니다. 물론 이유야 우리가 다 많이 써서 오는 거긴 한데 퇴행성 관절염보다는 이제 다른 방아쇠 수지 증후군 이런 것들이 더 많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강의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반월상 연골 파열은 이렇게 연골이 중간에 튀어나오는 거죠. 이게 우리 소위 물렁뼈라는 건데 딱딱한 뼈 사이에 이 물렁뼈가 있으면서 무릎이 걸리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좀 덜컹거리는 증상이 있거나 걸을 때 무릎이 아파서 다 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심하면 물이 차서 오기도 하고요. 이게 오래되면은 위아래 관절 연골의 손상을 동반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봉합을 할 수 있으면 봉합을 하지만 이런 형태처럼 안쪽으로 말려 들어오는 경우에 이렇게 적당히 우리가 내시경으로 간단히 제거를 하면은 그 다음날 씻은 듯이 낫고 잘 걷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진이 잘 보시나 모르겠어요. 요 부분인데요. 요거는 내측 반월상 연골의 우리 뿌리 부분이라고 제가 환자분들한테 후반근이라고 보통 말씀드리거든요. 우리 그 뿌리 근자를 쓰는데 이 뿌리 쪽은 특히 내측 반월상 연골인 경우에는 체중을 굉장히 많이 실어주는 중심점입니다. 우리가 애들 튜브 있잖아요. 애들 튜브 이렇게 타면은 위에 방방 이렇게 얹히잖아요. 이 튜브가 탁 터지면은 우리가 탁 가라앉게 되잖아요. 이 튜브의 핵심 부분입니다. 이 뿌리 부분이 파열되는 거는 50대나 60대 여성분들한테 많은데요. 이게 터지면은 보통 무릎이 주저앉게 되거나 아니면 퇴행성 관절염을 굉장히 빨리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대부분 환자분들이 비슷한 증상을 얘기하시는데요. 어느 순간 뭐 우리가 둘레길을 걷거나 아니면 건널목을 건너려고 하다가 딱 걸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버스 타려고 하다가 뛰어가는데 무릎이 뚝 하면서 주저앉았다고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 뿌리 파열, 후반근 파열을 의심하게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봉합을 해줄 수 있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봉합 기술이 좋지 않아서 잘라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봉합해주면은 결과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뿌리 파열일 때는 봉합을 할 수 있으면 봉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분은 바깥쪽에 다른 수술을 하고 이제 연골이 결손이 돼서 오셨어요. 외측 반월상 연골이 없는 분인데 이런 분은 외측 반월상 연골 이식을 해주면 연골이 다시 생기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가는 속도를 다시 늦출 수가 있습니다. SGL님 안녕하세요. 16년부터 지금까지 어깨 통증하고 오른쪽 어깨 직각 아래쪽 팔꿈치 윗부분 팔하고 오른쪽 무릎은 많이 걸으면 아픕니다.
양쪽 어깨하고 오른쪽 팔꿈치 뒷부분 팔하고 기는데요. SGL님은 일단 오늘은 저는 어깨 통증보다는 일단 무릎 통증을 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무릎이 걸으면 많이 아프다는데 계속 아프게 되면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병원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가셔서 우리가 진료를 보고 우리가 병을 찾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할 일을 하셔야 되는데 못하고 쉬게 되는 정도라면 병원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님, 운동을 좋아하는데 연골이 많이 닳아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운동을 계속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운동하면 종종 아픕니다. 진료실에 굉장히 마른 60대 이제 어르신이 들어오셔가지고 취미가 마라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연골이 정말 많이 닳아 있는데 증상이 없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저희가 연골이 닳아도 우리가 근육이 잘 버텨주면 통증이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연골이 많이 닳아 있을 때 운동을 계속 하려면 나이에 따라서 조금 우리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체중이 많이 늘었어 이러면 체중을 줄이셔야 되고요. 나는 연골에 파열이 있어서 많이 닳았다 그러면 사실 이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많이 휜 것 때문에 불편하다면은 다리의 모양을 교정해주면 다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혁이 유튜브님, 저희 어머니는 무릎이 뼈가 닿을 정도로 심한데요. 근 2년간 DNA 주사 등 여러 가지를 맞고 버텨도 힘들어하셔서 수술을 고려 중입니다. 주변에 4분 이상 수술을 혈관이 막혀서 돌아가셨어요. 겁이 납니다. 줄기세포로 가는 방향도 고려 중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경우에 그 나이가 중요합니다. 어머님이 만약에 70, 그러니까 70 이상 되셨다면은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게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술이 혈관에 막혀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이 위험하긴 한데 수술은 우리가 어느 정도 위험을 이제 감수하고 하는 거긴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80대 이상 넘으시면은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리스크가 많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을 생각하신다면 70대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70 이전이시라면 우리가 줄기세포로 우리가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때 다리 모양이 휜 거 또 같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봐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65세라고 방금 답을 주셨는데 그러면 당장 우리가 인공관절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이케이님, 왼쪽 무릎 안쪽 오금이 시큰시큰하고 순간 움찔하고 안 펴져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연골 파열이 있는 경우에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골 파열이 있지만 이게 제자리에 들어가면 증상이 없어요. 하지만 어떤 순간에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딱 그게 무릎이 딱 안 펴진다 그러시거든요. 요게 딱 찢어진 게 무릎 안쪽으로 딱 말려 나오면은 무릎이 안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이케이님은 저런 증상이면은 MRI를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좀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한다는 그렇지만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공관절로 가지 않게 우리가 무릎을 잘 보존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고민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 이제 근위절골 교정 수술입니다. 이거는 우리 요 경골이랑 뼈를 이제 절골을 해서 다리를 이렇게 우리가 체중을 이동시키는데요. 다 다른 분입니다. 이렇게 두 분 다 다리가 많이 휘었죠. 체중이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이분은 실제로 관절염이 심한 분이에요. 심해서 다리가 이렇게 붙은 분이고요. 이분은 관절염은 심하지 않은데 다리가 휘어서 일상생활에 우리가 고통이 있는 분입니다. 두 분 다 같은 분이에요. 이분은 약간 외측부로 우리가 안쪽에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줄기세포를 하면서 바깥쪽으로 우리가 체중을 돌렸고요. 이분은 가운데로 맞췄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젊으시고 앞으로 운동도 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바깥쪽보다는 무릎을 똑바로 그래서 체중을 두 분 다 결국은 이동시켜서 통증의 원인을 제거시켜 주는 게 우리가
초기 퇴행성 관절염일 때 아니면 조금 중기로 넘어가더라도 그 원인을 제거시켜주면서 우리가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것들은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을 가는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느리게 해주는데 좋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우리가 뭐 연골 재생을 하는 미세천공술이나 줄기세포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은 실제로 발목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런데 우리 다리가 휜 것도 교정하고 나니까 발목 모양도 실제로 많이 좋아져서 발목 통증도 좋아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발목이 아픈데 무릎 수술을 하고 오세요. 이런 곳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런 경우를 간혹 겪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가 많이 휘고 안쪽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 오다리가 교정되고 나면 발목 통증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분은 보시기에 다리가 굉장히 많이 휘었죠? 많이 휘었습니다. 많이 휘었고 연세도 이제 60대 후반이신데 제가 한 분 중에 절골수를 한 분 중에 가장 심하셨던 분이에요. 거의 이제 지팡이가 없으면 걷지 못하는 분이셨는데 이분은 인공관절은 싫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무릎을 살려달라. 그래서 절골수를 하고 줄기세포를 굉장히 많은 양을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연골의 결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많은 양을 했는데 실제로 잘 빼고 잘 걸어 다니십니다. 그래서 요즘 병원도 안 오시고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이분도 양쪽 이렇게 다리가 휘고 했었는데 저희가 절골 교정 수술을 하면서 이렇게 이 결손 부위에 줄기세포를 하고 실제로 이게 이분 재생된 사진입니다. 우리 에릭서님 반달 모양이 아니고 원 모양의 바늘만한 구멍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점점 구멍이 커지나요?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발달을 하잖아요. 그 발달 과정에 오늘은 그 내용이 빠졌는데 우리가 연골이 반월상 연골이 초승달 모양이 아니고 원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발달을 하면서 이렇게 압축 과정이 일어나요. 우리 반죽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압축되듯이. 그래서 그 우리가 연골이란 것은 플라스틱 사출되는 그런 모양이 아니고 우리가 섬유 조직들이 치밀하게 결합이 돼 있는데 이게 더 압축이 되면서 치밀해지면서 밀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모양이 우리가 그 대퇴골하고 경골 그 사이를 잘 받쳐줄 수 있도록 모양이 변하는데 그 과정이 중간에 이렇게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반월상 연골이 아니고 원판형 연골이라고 부르는데요. 동양인 중에 일본인하고 한국인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멍이 잘 생겨요. 그게 우리가 균열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분이 균열이 생겼을 때 우리가 봉합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연골을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반월상 연골인 분보다 원판형 연골인 분들이 압축 과정이 덜 됐기 때문에 조금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구멍이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분 보시면은 이분은 우리가 다리 모양이 휘었고 이렇게 조그만 결손이 있었어요. 이게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분은 여기에는 특별히 우리가 뭐 조작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절골술을 하고 체중 이동을 돌려주고 나서 우리가 빼로 들어가서 봤더니 실제로 우리가 뭐 줄기세포를 한 건 아니지만 여기 보면 연골이 찬 게 보이시죠? 그래서 체중 이동을 시켜주면은 스스로도 몸은 재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 모양은 굉장히 좋으신데 안쪽만 좁아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부분 인공관절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픈 부위만 인공관절을 해서 다른 부분은 자기 관절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체 인공관절 하는 것보다는 재활이 굉장히 빠르고 본인의 다른 연골이나 십자인대가 살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작가님, 그럼 근육을 키우면 무릎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통증이 줄어들 수 있나요?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근육을 키우면은 생기는 통증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근육을 키운다고 무릎 연골이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합의가 좀 돼야 되고요. 통증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연골이 닳았는데 등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마라톤을 한다든지 그런 우리가 헬스 같은 우리가 런지나 아니면 스쿼트 운동을 많이 한다면은 근육을 키우지만 연골이 더 닳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운동은
뒤에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득수님, 휘어진 다리 교정술을 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요거는 이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절염이 동반된 다리를 교정하는 수술 비용과 관절염이 없이 단순히 이제 다리 모양을 교정하는 거는 비용이 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전자에 말씀드렸던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서 다리가 흰 분들을 교정하는 수술은 저희가 의료보험이 됩니다. 근데 내가 내 다리가 모양이 휘었는데 관절염이 없는 분들은 의료보험이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비용 차이가 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계속 주시는데요.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이것을 이제 요약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답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크게 5가지로 나눌 거예요. 이제 무릎 관절을 보호해야 되는 5가지. 이거는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계단을 많이 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기 때문에 건물이 높고 특히 지하철 아니면 뭐 우리가 횡단보도 요즘 그 많이 없어졌지만 뭐죠, 육교 이런 데 계단이 많잖아요. 그래서 계단을 무조건 가지 마라 이런 건 아니겠지만 계단이 많이 다니면은 무릎이 좋아질 수가 없다.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내가 무릎이 좀 아플 때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워보겠다. 그래서 계단을 가겠다. 이게 가장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쪼그려 앉기. 이렇게 쪼그려 앉으면은 무릎이 과굴곡되면서 압력이 굉장히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쪼그려 앉는 것은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걷기. 우리가 이게 보통 허리가 아플 때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무릎을 편 상태에서 물건을 드는 것이 좋지 않고 무릎을 구부려서 허리를 펴서 물건을 들어라. 이건 이제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사진인데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릎을 생각하면은 무릎을 구부리지 말고 허리를 써서 물건을 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체중 증가와 상관이 있는데요. 우리가 체중이 1kg 늘면 3kg 정도의 무릎 압박이 증가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추석 때 한 3kg가 늘었어. 그러면은 무릎의 압박은 10kg 정도 늘게 된다. 반대로 내가 2, 3kg 몸무게를 줄이면은 무릎 부하는 약 10kg 정도, 뭐 조금 반올림을 했지만 정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산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관절 보호를 위해서는 계단을 많이 다니지 말고 쪼그려 앉는 것은 절대 하지 않고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을 피하는 게 좋고 체중 증가를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등산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면 아까 운동 우리가 얘기를 좀 했잖아요. 무릎 관절 보호하는 5가지. 평지 걷는 거를 하루에 40분 이상 해줘라. 저는 출퇴근길에 많이 걸어 다녀요. 이런 거 말고 몸을 가볍게 해서 빠른 속도로 40분 이상 매일 걸어주는 운동을 말합니다. 두 번째, 수영을 하시되 이렇게 평영이나 저병 같은 것들을 좀 피하자. 세 번째, 자전거 타는 게 매우 좋습니다. 저도 취미가 자전거거든요. 그래서 한강에서 자전거를 탈 때 1시간 반 이상 탑니다. 근데 특히 어르신들은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실내 자전거를 통해서 자전거를 해주는 게 제일 좋고요. 아까 이 작가님 무릎이 닳았을 때 해주는 운동 중에 뭐가 제일 좋냐 물어보셨잖아요. 2가지를 추천드리면은 저는 실내 자전거 그리고 수영하는 것들을 추천드리거든요. 자전거는 우리가 평지 걷는 것보다도 무릎 부하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골의 손상을 최대한 막고자 운동을 한다면은 자전거를 추천드리고 대신 자전거를 타더라도 오르막은 타지 마시고 평지 위주로 타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거 수술하고도 바로 하게 되는 운동 2가지인데 다리를 쭉 펴고 힘주기 우리가 계란 깨기라 그러죠. 그걸 10초간 100회 그리고 다리 쭉 펴서 들어주기 10초간 100회 뭐 이런 식으로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10초간 유지하는 거 그리고 다리를 들어서 10초간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루에 100번씩 해주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이제 질문이 너무 많은데 남은 대표적인 질문에 답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제 아이리스님 헬스 자전거 탈 때 무릎이 너무 아프던데요. 우리가 무릎을 최대한 밟았을 때 무릎 좀 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오그려서 타게 된다면 우리가 무릎이 아플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무겁게 타는 사람들은 무릎에 통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헬스 자전거 레벨을 3, 4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허리를 받치는 게 있고 허리를 받치지 않고 타는 용이 있는데 그런 것도 봐주시는 선생님과 상의를 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준혁이 유튜브님, 무릎 줄기세포 치료를 하면 2달간 움직일 수 없다고 했는데 맞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목발을 써서 걸을 수 있고 이게 또 한쪽을 하느냐 양쪽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그마님, 라파 402 같은 레이저를 이용한 퇴행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레이저라는 게 결국은 이제 물리치료 기기의 일종인데요. 물리치료의 큰 원칙 중에 하나가 열을 심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을 심부로 전달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생긴 염증을 줄이자 이런 건데 저는 뭐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하십니다. 생각하고 체중 이동은 어떻게 하나요? 이거는 어떻게 답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고요. 김주영님, 20살 여자인데 첫 수술을 받고 기반 넘어졌고 무릎이 잠겨서 수술 받았는데 재수술 때 왼쪽 슬개 활자고 연골 변혈사고 활자고 김주영님은 쉽게 답을 사실 여기서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저희 그 마디세상병 유튜브가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여기 비욘디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따로 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 남은 시간에 이 긴 거를 쉽게 설명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릎의 앞쪽에 우리가 관절 있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신 것 같은데 요거는 쉽게 설명드리기 힘들고 우리가 따로 답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간이 정말 금방 갔는데요. 제가 준비한 것을 너무 빠르게 말씀드린다고 전달을 제대로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신 것들은 저희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실히 답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원칙들에 잘 맞춰서 치료를 하시고 그리고 급격하게 진행될 만한 뭔가가 있을 때는 그때그때 전문가와 전문의의 조언을 받으면서 해결을 하시면 우리가 인공관절로 가는 것들을 막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들을 잘 우리가 조절해서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자전거 매우 좋아해서 많이 타는데요. 우리 자전거를 많이 타서 무릎을 좀 잘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마디세상병원 조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